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9장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칭으로는 이제 파견법이라고 표현하고요. 법률 용어에도 나오시다시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이 법은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파견 근로자 고용 안정, 복지 증진 뭐 이런 부분, 그래서 파견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어는 근로자 파견이라 하면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좀 어렵죠, 용어가.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이렇게 있다면 파견 근로자는 어디 소속이라고요? 파견 사업주 소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견 사업주가 뽑아서 어디로 보내요? 사용 사업주한테 보내는데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사용 사업주와 파견 사업주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해서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로부터 사용 사업주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의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는 거죠. 소속만 파견 사업주 소속이지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한테 일을 안 시켜요. 그럼 누가 시키느냐? 사용 사업주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 사업주, 파견 사업주, 어쨌든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둘인 거예요. 파견 사업주도 있고 사용 사업주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소속은 파견 사업주 소속이에요. 그래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받는다? 파견 사업주로부터 받는다. 대신 일에 대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건 사용 사업주 업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지휘 명령권을 사용 사업주로부터 받는다. 그게 파견 근로자고 근로자 파견이라는 거죠. 체계가. 자, 근로자 파견 사업이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파견 사업주라 하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사용 사업주라 하면 근로자 파견 계약에 의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 사용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라 하면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라서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거죠. 고용한 사업주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여기 그 대상이 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 하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간의 근로자 파견 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적 처우라 하면 다음 강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그 다음에 정기 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 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에 해서 사용사업주의 정규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규직과 관련해서 이 파견 근로자가 이렇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임금을 차별한다든가, 혹은 여기서처럼 상여금을 차별한다든가, 성과금을 차별한다든가, 혹은 복리후생 등을 차별한다든가 이러면 차별이라는 거죠. 자, 이 법과 관련해서 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 구직과 사용자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 시책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고용정보 수집 제공, 직업에 관한 연구,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운영. 근로자 파견 사업의 조사 연구. 정부는 필요하면 근로자 파견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와 연구를 시행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 운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47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 박스 479페이지 하단부터 480페이지까지 나오는 32가지 직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해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지금 우리 박스에서 보여지는 업무예요. 그래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는 첫 번째는 제조업 직접 공정 업무는 안 된다 그랬죠. 제외하고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32개 직종으로 되어 있죠. 다음 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혼이 생긴 경우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32개 직종이 아니더라도 일시적 간헐적으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번은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파견 절대 금지 업무가 있다. 일과 2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건설 현장 일. 두 번째는 항만운송법에 따라 혹은 철도공사법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등등등에 따라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은 지역의 업무. 다음은 선언법에 따른 선언 업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안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그 다음에 그 밖에 근로자 파견 대상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뭐였어요? 진폐 예방과 진폐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진 작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산안법에 따라 건강관리 수첩 교부 대상 업무, 그 다음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업무,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업무, 그 다음에 의료기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업무,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업무. 이게 이제 버스, 택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화물차 운전기사 업무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 절대 금지 업종이에요. 파견. 예, 이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여기 나오는 것도 좀 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해 규정에 의해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이 있는 경우엔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라는 거죠. 예, 합의는 아닙니다. 협의라는 건 서로가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좀 이해를 해줘. 이 정도만 해도 협의지. 합의라는 건 우리가 파견 근로자 사용하려고 했는데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 오케이 해? 오케이 해야만 합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협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1 내지 4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거나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한 자에게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파견 대상 업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사무보조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수의 경비원, 그 다음에 317번이 사무지원 종사자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해서 사무지원 종사자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파견으로. 그 다음에 수의 경비, 그 다음에 건물 청소, 그 다음에 주유원, 뭐 번역가, 통역가, 그 다음에 특허, 컴퓨터 관련 전문가,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파견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자, 다음은 파견 기간입니다. 파견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최초의 계약은 1년을 넘길 수 없고요.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파견 계약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들은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어쨌든 그냥 1년 초과하지 못한다. 대신 또 1년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1 플러스 1 해서 하여튼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파견 기간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죠. 기간제 근로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죠. 2년까지만 쓸 수 있게 돼 있죠. 예. 자, 다음은 2년을 초과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뭐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가 예외가 있다라는 2년 초과 가능한 경우. 예, 고령자를 파견할 때 법에 따라서 반가로 3번 보면 고령자법에 따라 고령자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2번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시적 간헐적에 의한 파견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시적 간헐적이라는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그래서 일시적 간헐적인 경우 1번 출산, 질병 뭐 등등일 때는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두 번째,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엔 이래 하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일시적 간헐적일 경우에는 간헐적 파견일 경우에는 3개월 플러스 연장을 3개월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파견에 대한 기본적인 그걸 그렸었는데 파견 사업주가 있고 사용사업주가 있고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여기를 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시 명령을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소속은 여기 사람이지만. 그랬을 때 2년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채용해도 되잖아요. 근데 2년까지는 채용 의무, 2년이 넘어가지 않은 이상은 채용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 근로자를 여기에 채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법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법에서 32개 직종만 받으라 그랬는데 절대금지 업종을 받았다거나 사용사업주가 그런 일에 파견 근로자를 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선원 업무를 시켰다든가 혹은 뭐 절대금지 업종 속해 있던 거 건설 현장 일을 시켰다든가 뭐 이런 그런 걸로 파견을 시켰다든가 이러면 이제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했던 거죠. 그러면 고용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견 절대금지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뭐 같은 얘기죠. 파견 기간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한 거죠. 2년을 넘겨서 파견을 시켰다든가, 그 다음에 일시적 간헐적 파견의 근로자 파견 기간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다거나 불법 파견 사업주로부터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이게 파견 사업은 노동부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허가를 받고 하게 되는데 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파견 사업주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라는 거죠. 사용 사업주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채용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의 경우는 당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에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파견 근로자가 나 여기 채용되는 거 싫어하고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다는 거죠. 근데 사실 파견 근로자가 여기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일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에 당해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규직 근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파견 근로자가 여기 사용사업주로의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고용이 됐다, 채용이 됐다, 채용 의무가 발생해서 그러면 정규직 중에서 나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임금도 지급해야 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 입장에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뭐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경우 사용자가 파산이나 도산해서 이 사람이 파산했거나 도산했다라는 거죠.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국가가 대신 지급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 그럼 뭐 이 사람 여기 고용되는데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회사가 망해버리는데 거기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동항 후단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노동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파견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관련 규정을
관련 사항, 신고사항을 허가 사항이죠.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의 결격 사유. 이 법 파견사업의 허가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래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은 자 등등등등등 해서 또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강제근로금지례 등과 등등등 법 위반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예,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결격 사유니까. 그 다음에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1과 5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그것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허가의 기준 해서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걸 갖춰야 되냐면 시설과 자산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되고 4대 보험 들고 있어야 되고요. 상시 5인 이상 채용하고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는 거. 예, 20제곱미터라고 하면 37 한 약 7평 정도의 전용 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사무실로. 그 다음에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하고요. 갱신 허가를 받으면 계속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폐지한 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라는 거죠. 허가의 취소.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코 1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가 취소되느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거나 이럴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그 다음에 3번에서 나머지 23번까지는 영업 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가 485페이지 볼게요. 485페이지 하단에 노동부 장관은 법인이 제8조 제6호의 규정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 결격 사유가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입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된다. 개입이 아니고 임원의 변경에 필요한 기간이죠. 예, 좀 오타가 좀 난 것 같네요. 변경입니다. 예. 그다음에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직업능력 개발 법인을 허가 취소할 때도 어떻게 된다 했었나요? 청문해야 된다 그랬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문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허가 취소 등의 처분 후에 근로자 파견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 여기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여러 군데 근로자 파견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파견 사업주가 영업 정지를 당했다. 혹은 허가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이 파견 근로자하고 이 사용사업주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것도 갑자기 없애가지고 너 그만 다니고 이제 해고야.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되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영업 정지를 당했건 허가 취소를 당했더라도 이미
이미 근로자 파견 계약에 의해서 맺고 파견을 쓰고 있으면 그 기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더 못하는 것 뿐이지. 이해되세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 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 근로자와 그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파견 기간 종료될 때까지는 파견 사업주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죠. 예, 이미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계약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보낸 거에 대해서는 파견 사업주의 역할을 계속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의 경우에 파견 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어떻게 내가 영업 정지당했어 혹은 허가 취소당했어 라고 사용 사업주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은 겸업 금지입니다. 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과는 겸업을 할 수 없다. 첫 번째가 식품 접객업, 그 다음에 숙박업, 그 다음에 결혼 상담 또는 중매 행위를 하는 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그래서 식품 접객업과 숙박업은 어떤 거와 같았죠? 직업 정보 제공 사업과 같죠? 그것도 요것과 겸업할 수 없다고 돼 있었죠? 어쨌든 먹고 자고 또 결혼 상담 혹은 중매 행위를 하는 업과 겸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의 대여 금지. 자기 명의로 사업 허가를 받고 남에게 빌려주는 거죠. 이런 행위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자 파견의 제한. 파견 사업주는 쟁의 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 파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용 사업주가 자기 이제 공장에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이 못 돌아가. 그래서 그 공장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파견을 시켰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기법에 따라 경영상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의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쟁의 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받는 것도 안 되지만 두 번째는 정리 해고한 다음 일정 기간 이내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사 어렵다고 정규직 다 자르고 거기에다 그냥 파견직 모아가지고 돈 임금 적게 주고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니까 정리 해고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견 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준수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사업보고 노동부 장관에게 파견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폐쇄 조치. 노동부 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의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 표지물의 제거, 삭제. 영업정지나 허가를 취소당했는데도 계속한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 가서 간판을 떼버려도 되고 막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돼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당의 사업이 위법인 것을 알리는 게시물에 붙여. 뭐 빨간 딱지로 붙여가지고 이 업체는 뭐 근로자 파견 영업 정지를 당해서 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혹은 허가가 취소된 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딱지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의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뭐 컴퓨터 혹은 뭐 프린터 뭐 등등등 이런 것에 봉인을 해서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의 사업 파견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뭐 간판 떼고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얘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 급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가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절 근로자 파견 계약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지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요게 조금 양이 좀 돼가지고 한 강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2강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